돌아가신 분들이고 다 같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 밑에 분들은 그냥 살아계신 분들이고 이렇게 이분들의 공통점은 심장병이라는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한국 사람들 주요 사망 원인인데 대개 암이 제일 사망 원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심장질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심장병을 그러면 심혈관 질환 왜 일어나나?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위중한 심장 발작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위험 요인을 크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많은 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 30, 40% 하면 50대 이상은 거의 반 이상은 고혈압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50대 이하도 한 20, 30%는 고혈압을 가지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의 어떤 의사들이 연구한 자료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혈압 수치입니다. 혈압이 120, 140, 160, 180으로 올라갈수록 심장병으로 인한 심장 발작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피 속의 고지혈 농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여기 근무하신 분들이나 친척분들이 대개 다 받으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고지혈 수치가 어디 200에서 230이든지 230에서 260인지 이 결과를 받아 들으셨다면 혈압도 측정을 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140이냐 160이냐 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고지혈증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정비례하는 심장 발작과 심근경색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계속 제공하고 그걸 위험 요인을 관리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발병률을 이 위험 인자들을 관리함으로써 미리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하고 그래서 이러한 수치에 따라서 이제 심장병에 대한 위험 인자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지혈 수치를 1% 낮출 때마다 심장 발작의 위험도도 1%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낮추면 심장 질환의 위험도도 낮아진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자, 우선 심장혈관이나 심장병의 특성은 암이나 이런 만성 질환과는 좀 다르게 증상의 발현이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심장 발작은 심장이 심근경색이나 이런 병이 일어났을 순간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발생으로서 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심장 발작이 다른 만성 성인병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발작은 빨리 생기자마자 증상 파악을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할수록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이런 다른 병은 수술을 잘하고 제대로 진단을 잘해서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장 발작의 경우는 빨리 치료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 이게 노인병으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점점 이 발병하는 사람들의 환자들의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연세가 좀 젊으신 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심장 질환 발생의 위험 요소는 아까 제 첫 번째 보였던 고지혈증, 그 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 그 다음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 누구나 직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더 몸에 신체 영향이 크고 어떤 사람은 그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병이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고혈압. 그 다음 당뇨병.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은 서로 세 개가 똑같은 병은 아니지만 하나의 연관고리를 갖고 돌아가는 대사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하나의 연관고리를 가진 대사성 질환인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행위는 바로 스트레스와 흡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적으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형제 자매는 같은 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또는 나 우리 부모님 중에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위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력이나 유전적 병력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거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흡연이나 하던 거나 끊으심으로써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병을 앓고 돌아가시는 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 됩니다.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흡연과 음주, 비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함으로써 이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세 개의 연관고리를 서로 얽혀가지고 심장 발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고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장 발작이나 심근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이라고 하면 좀 쉬운 말이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심장 혈관에 피가 안 통해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거나 고통을 받는 질병이라고 해서 허혈이라는 한자어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고요. 그 막히는 심장의 혈관 이름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제 의학적 용어이고 그거로 인한 우리가 일반 환자들이 듣게 되시는 병이 심근경색 심장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란 뭐냐? 심장에는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 내부가 동맥경화증이라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름 찌꺼기랄까 혈관 내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면서 혈관이 도로처럼 이렇게 흘러가 넓은 도로에 막힘없이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 찌꺼기들이 내부적으로 점점 차올라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50에서 %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우리가 피의 흐름이 양쪽 옆으로 한 50%까지는 침범을 해도 피의 흐름은 유지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70%, 80% 막히면 이제 우리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피의 양이 많이 흘러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흐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슴 통증이 생기는 그런 병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내부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뭐 혈전 이런 게 생겨가지고 혈류를 완전히 차단한다. 그럼 그때는 그 이후에 심장 근육에 피가 전혀 안 통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급히 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증이고 협심증일 때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1시간 내로 급사하게 되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점점 발생률이 많아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 심장은 이렇게 근육처럼 생겼고요. 이거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신 적이 있어요. 심장 근육에 피를 주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경이 한 3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무게는 한 400g 정도 돼요. 심장이 비대해 주신 분도 한 800g 정도. 불과 우리 염통이라고 하는 게 한 500g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300에서 4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는 염통이 이 1분에 약 5리터 정도의 피를 순환을 시키는데 굉장히 수축력이 강한 근육이거든요. 심장이 우리 몸에서 엄마 아빠가 그 수정이 돼서 심장이 발생한 순간부터 생명이 꺼진 순간까지 전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자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 뛰게 되는 심장에 뛰게 하는 영양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인데 직경이 불과 3mm 정도예요. 3mm. 3mm면 거의 뭐 여기 안경테 요 정도 되잖아요. 거기 막히면 사람 죽는 거예요. 거기 막히면은. 그래서 요 혈관에 동맥경화 기름 찌꺼기 생기면 그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모식화해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처음에는 기름 찌꺼기가 자꾸 기름진 음식 먹고 젊을 때부터 피자 먹고 뭐 라면 먹고 운동 안 하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막 매끈한 혈관이 이렇게 기름찌꺼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다 나중에 요게 혈압을 못 이겨가지고 스트레스 이렇게 내부적으로 찢어지면 우리 몸에 딱 상처 나면 피가 좀 나다가 피를 더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피를 엉겨붙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가 지혈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피가 계속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혈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여기에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혈관 내부의 상처에 작동해서 혈전, 피를 더한 다음에 혈전 피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 피덩어리가 혈관 내부에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스스로 자기 치료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들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혈압 조절한다든지 이런 혈 기름 찌꺼기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기고 나면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증상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협심증 단계에서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피는 통하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안 아픈데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든지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술을 먹어서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하면은 이런 가슴 통증이 여기 앞가슴 전체가 뻐근하게 막 쥐어 누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통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누른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답답하다는 분도 있고 숨이 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면은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고요. 증세가 가슴 중앙 부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조이는 듯하게 지어짜면서 지속되다 안정을 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경우에 따라 추운 날씨에서도 심장 혈관에 조금 민감도를 올려서 통증이 있고요. 신체 활동,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표현하는 걸로는 계단을 몇 층 정도 올라가시면 이 증상이 발생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계단 한 2, 3층 내로 올라가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이상에 올라가는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협심증 단계에서 2단계 정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계단 한 2, 3층 가는데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조금 급해지는 단계로 가속화 단계로 접어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걸어 다니시면 계단 올라가보고 한 500m 걸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자가 진단도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요인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느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이게 좁아진 심장 혈관으로 심장이 필요한 만큼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신호로서 협심증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발작과 협심증의 종류를 다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층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쉬면은 증세가 없다 하면 이거는 안정형. 그러니까 불안정형 협심증은 조금만 걸어도 나한테 조임 듯한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좀 급한 상황이다. 불안정한 곧 심장 발작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해서 불안정성 협심증 이렇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 혈관은 막힌 데가 없는데 혈관이 추위나 음주 등에 의해서 갑자기 수축해서 꼭 막힌 거와 똑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하는 경우를 정상적인 게 아니고 변형성 협심증이라고 해서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아까 혈전이 딱 막혀가지고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이 괴사한다. 그럼 그거는 가장 급하고 중한 단계로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학적 분류법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도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정형은 비교적 병원에 가서 차근차근하게 진단을 받거나 조절을 하면서 견딜 경과를 보실 수 있는 병인 반면에 불안정 변이형 급성심근경색증은 좀 급하다. 좀 더 신경을 빨리 가봐야 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이나 식사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혈관이 좁은 데는 있지만 막힌 데는 없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 같은 약물을 투여하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계단 2, 3층도 가기 어렵다. 한 100m만 걸으면 가슴 통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불안정하다. 통증 기간이 점점 자주 생긴다. 그 다음에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 빨리 좀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자, 안정형 협심증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막힌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운동이나 어떤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추운 날씨에서 갑자기 혈관이 식도도 경련하면 막 가슴 아프잖아요. 위장도 경련하면 위가 속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 혈관도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변이형 협심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음주 시 알코올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 수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그 다음 아침에 막 가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병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주를 자제하는 쪽으로 치료를 방향을 잡게 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류가 완전 차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단됨으로써 심장 근육이 괴사해 가지고 30분 이상 통증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통증이 얼마나 격심하면 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모든 환자들이 가질 정도로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빨리 구급차를 119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가장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심근경색증 증상을 나타낸 환자 10명 중에 3분이 병원에 도착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나머지 7분은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도착만 생명을 부지해서 하시게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한 두세 분은 불운한 거죠. 새벽에 주무시다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디 홀로 외딴 데 있다가 쓰러져 버리거나 뭐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그런 경우에는 좀 불운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발생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은 이제 치료가 전문 의료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의 양상을 다시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자, 가슴 여기 한 부분이 꼭꼭 찌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어딘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막 아플 때는 어깨나 목 쪽으로 좀 퍼지는 것 같다. 심하게 아플 때는 막 메스 꺾고 식은땀도 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흉통을 느끼면 다 심장 발작이고 협심증인가?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수초 동안 막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통증은 오히려 협심증하고 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은 신체 활동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고 어딘가 모르게 여기가 답답하고 쪼이는 것 같고 그런 통증이 더 위주고, 칼로 수차례 수초 동안 그냥 꼭꼭 찌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아주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 30분, 1시간 내에 생명의 결판이 나는 병인데 몇 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은 아픈데 환자 멀쩡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심근경색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이나 몸통을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긴다면 그거는 근골격계 통증의 가능성이 더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불안증과 동반되면서 가슴이 조인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진짜 심장병인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될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시면은 환자분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식은땀 흘리고 응급실에 왔습니다. 아까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해부학적으로 심장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요 팔이나 다리 쪽 동맥 안으로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요게 플라스틱 관입니다. 요 관상동맥 안으로 딱 진입시킨 다음에 여기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엑스레이에 잘 보이는 검정색 액체를 혈관에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혈관을 찍게 되는 거죠. 혈관 조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가 이런 데는 정상적인 혈관으로 보이는데 여기랑 여기는 꽝 끊어진 것 같죠, 그죠? 여기도 끊어지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막힌 혈관이 막히니까 통증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요런 모양은 요 부분에 스텐트라는 금속 철망을 직경이 3mm 되는 혈관 내부에다가 아주 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두께의 금속 그물망을 3mm 되는 혈관 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밀어 넣어가지고
내부로 비닐 풍선으로 그 금속 철망 두께가 60에서 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풍선에 감싸가지고 밀어넣은 다음에 저기서 내부에서 펼칩니다. 그럼 원통형 금속 그물망이 혈관 내부에 동그랗게 이렇게 펼쳐져서 파이프 하나를 혈관을 밀어넣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좁아진 부분을 금속 철망으로 넓혀가지고 피를 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영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혈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직경은 실물은 3mm 정도 되는 직경이고 내부의 면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7에서 10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다가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망을 한 개 넣고 요 아래쪽에도 요 똑같은 망을 하나 넣어서 여기 짤록하게 끊어진 부분도 없게 만들고 여기 끊어진 부분도 없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혈류를 다시 개통하는 시술을 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 혈류를 개통한 시술을 함으로써 심장 발작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 근육이 요 염통에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은 완전히 괴사해서 심장마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빨리 피를 통하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1시간 이내에 피를 통하게 하면 심장 세포의 괴사가 최소한으로 막아지고 1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 괴사된 심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신체 조직에서 계속 재생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요. 피부, 머리카락 그런 거는 재생이 됩니다. 뼈도 부러졌으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 있으면 완전히 다 세포가 그러니까 피부 조직 같은 거는 세포들이 분화가 덜 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자기 분해를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데 심장 근육 같은 거는 완전히 분화된 조직이라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이 환자들의 심장 혈관 내에 이것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이 3mm 직경의 혈관 안에서 뽑아낸 피딱지입니다. 피딱지. 얘들이 그 아까 플라스틱 관 안으로 다시 또 그 음압을 걸어가지고 진공으로 혈전을 뽑아내는 플라스틱 관을 다시 넣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뽑아내면 이렇게 피덩어리 또 뽑아내가지고 막힌 혈관을 개통하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피덩어리를 제거하면 다시 피가 통할 거 아닙니까? 다시 피덩어리 제거하고 다시 피가 안 엉켜붙도록 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막 주사로 먹는 약으로 엄청 많이 들여요.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피가 엉겨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피를 계속 통할 수 있게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조기 진단을 하거나 또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알고 그다음 그걸 또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번호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뭐 이런 심장혈관 센터에 오셔서 전문의랑 대화를 하시는데 심전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부하 검사라 그래서 운동 부하를 하면서 이렇게 혈류 심장에 박동수를 올리면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계단을 한 5층 올라가게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협심증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지 검사하는 방법, 그다음 초음파 검사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심장의 혈류 분포를 직접 찍어보는 영상 검사법도 핵이학 검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법들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요. 64채널 그 심장 혈관 CT를 찍음으로써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심장 혈관을 옛날에는 이 도관을 팔이나 다리 쪽에 혈관을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찍었습니다. 근데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도관을 넣지 않고 넣은 것처럼 똑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심장 CT로 영상 장비로 도관 없이 비침습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요거는 정상 혈관인지 누구나 봐도 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여기가 끊어졌잖아요. 아까 조영술에서 본 거와 똑같은 식으로. 그럼 내가 정상이 나는 별로 긴가민가한데 나는 저는 환자분이 50대 이상 됐고 흉통 때문에 혹시나 협심증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입원해가지고 막 조영술 검사하느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심장 CT를 한번 찍어봄으로써 문제가 있는지 위험 요인이 갖고 계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영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산백동을 찍은 영상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은 미국보다 낫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건 심장 C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같은 CT 기계를 가지고도 찍는 사람의 찍는 의사와 찍는 촬영팀의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실제 이제 요 찍으신 분의 실영상입니다. 그래서 도관을 넣어서 직접 찍어본 겁니다. 도관을 넣어서 도관에서 넣어서 찍는 때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액체를 쓰고 여기서는 이제 검정색을 거꾸로 뒤집으면 흰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필름 해상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똑같은 진단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힌 혈관을 찍어봤더니 CT에서 막혀가지고 제가 똑같이 막혔고 똑같은 부위에 막혔죠. 그래서 진단을 하고 아까 것처럼 금속 그물망 스텐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심장 CT를 찍으면 이 관상동맥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대동맥이라고 해서 우리 몸 전체에 피를 주는 혈관, 대동맥 혈관까지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발작 외하고 똑같은 증세를 일으키면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 심장 대동맥이 파열되거나 찢어지는 병이거든요. 대동맥 박리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급사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병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대동맥이 우리 몸의 대동맥인데 여기는 약간 뭔가 두 줄처럼 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찢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찢어진 부분. 그래서 대동맥이 찢어지면 파열되면 우리 몸에 피가 총 5리터 정도 있는데 출혈이 됐을 때 1리터 정도쯤 되면 목숨을 잃거든요. 1리터 정도. 그 우유 한 통 있잖아요, 한 통. 별로 안 많거든요. 우리 몸의 피는 우유 5통 정도밖에 안 되는 피가 몸이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만약 다치거나 뭐 저렇게 동맥이 파열돼서 한 1리터 정도 피를 쏟으면 바로 생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 그 대동맥이 터지면 이 가슴 통 안에 있는 허파 쪽으로 피가 다 흘러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데 이런 병의 위험성이 있는지도 CT 촬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심장 발작이나 협심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조기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텐트 확장술에 대해 제가 말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풍선 확장술을 하는 실제적인 모식적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꽉 막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 의사들 연구해 보니까 한 50% 정도 막힌 거는 이렇게 금속 막 넓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름 찌꺼기가 안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좀 늘어나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쓰고 기름 찌꺼기를 안 늘어나게 하고 피가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아스피린이라는 그런 약물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니까 그런 금속 그물망 설치하는 그와 똑같은 정도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우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텐트 시술이라는 중재술을 할 수 있고 이게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한 3군데나 4군데 막힌 데까지는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개통률도 좋고 효과적인데 그 이상 막히거나 너무 길게 막힌 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3mm 직경되는 혈관에 저희들이 스텐트랑 망은 3mm 직경이 한 3cm 정도 길이까지 시술을 하거든요. 근데 한 10cm 정도 스텐트 금속망을 넣어놓으면 요 아주 가는 혈관에 금속망이 잘 막히게 같죠. 잘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내 몸에 있는 정상혈관, 가슴통 안에 있는 정상혈관 하나 떼가지고 그거를 막힌 데를 건너뛰어서 이식하는 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아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도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에서 쓰러져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풍선에 쌓인 스텐트를 넣는 치료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혈관을 떼서 어딘가에 막힌 데를 건너뛰어서 이어붙이는 우회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 촬영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조영술 촬영을 하는 장비고요. 이게 X선 발생 장비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여기 누워있고 X선을 계속 연속적으로 쏘면서 X선이 잘 보이는 약물을 혈관에 주입할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막힌 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 혈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플라스틱 관을 이렇게 혈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 의사들이 쓰는 혈관의 사용 기구들 이런 다양한 모양의 기구들이 있어서 심장 내부 동맥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그물망 아까 설치한다는 걸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이렇게 비닐 풍선을 감아가지고 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비닐 풍선을 펼치면 이게 금속망이 늘어난 다음에 비닐 풍선만 다시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그럼 그물망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채로 그대로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고요. 금속 그물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검사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자분들이 계속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 주변의 분들 보시면 한 70대 넘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연세가 많을수록 어떤 치료법, 어떤 시술법도 점점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대 이상, 90세, 100세 시대가 되어가니까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심근경색을 많이 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런 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일선백병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혈관이 여기 보면 방금 아까 찍은 혈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혈관들과 달리 여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막혔습니다. 이거는 금속막을 넣으면 금방 몇 개월 내에 다시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바로 이런 관상동맥 우회 수술에 적응증이 될 수 있다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기 혈관을 따로 떼가지고 가슴에 있는 걸 하나 옆으로 돌려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통해서 심장 근육에 피가 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협심증,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대동맥 질환이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장에서 피를 온몸, 뇌, 신장, 다리, 팔다리로 다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나이 드시고 동맥경화 생기면 혈관이 관상동맥은 좁아들면서 막히고 대동맥은 벽이 약해지면서 부풀어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작은 혈관은 오히려 막히게 만들고 큰 혈관은 지지하는 힘이 약해서 늘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꽈리처럼 부풀게 되고요. 부푸는 혈관이 생기는 부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꽈리처럼 생겨서 터질 위험성이 있는 데는 인조혈관을 이렇게 대체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또 하게 됩니다. 인조혈관도 마찬가지로 금속 그물망에다가 우리 그 에틸렌, 폴리스틸렌 이런 인조 플라스틱이나 뭐 합성섬유로 된 인조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기 늘어난 부위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시술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발작이란 무서운 병이나 이런 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발견하기 전에 이제 예방하는 거,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의 분들 생각하면서 예방 위험 인자가 뭐가 있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마칠까. 그래서 이제 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몇 개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인자가 많겠죠. 개선할 수 없는 위험 인자는 성별이나 연령, 가족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좀 그래도 꽤 많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거. 흡연이라든지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운동 부족도 이런 거 다 조절 가능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를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겠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절함으로써 심장 질환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뇨라든지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걸 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아까 고지혈증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지혈증이 표가 수치가 240, 260 높아질수록 심장질환이 발생 많이 한다는 표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 높으면
건강검진에서 표 받아들고 그냥 놔둘 것이냐.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은 생활습관 관리하고 비만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게로 안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복용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질 강화 약제를 복용하시고 그다음 음식이나 생활습관 관리 물론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약을 안 먹거나 먹더라도 최소한의 용량만으로 고지혈증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혈압도 중요하지만 혈관 속에 기름 찌꺼기 쌓이게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지혈증 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일시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보다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 조깅, 수영, 그다음 뭐 배드민턴, 그다음 가벼운 등산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줄넘기도 포함되고요. 에어로빅 뭐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에 맞게 항상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이 유산소 운동에 심장이 가장 좋은 운동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자기 심장 박동을 가지고 가이드를 하거든요. 심장 박동 수가 120회 정도를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유지하는 게 심장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우리 러닝머신 막 걷잖아요. 러닝머신 앞에 보면 심박수 측정기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110회를 넘기는 운동을 해야 그때부터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요. 130회 정도까지가 지방을 태우면서 자신의 심장 세포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거든요. 130회를 넘으면 그 다음에는 무산소 운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체력은 올라가겠죠. 체력 강화는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을 좀 빼고 싶다 하면 심장 박동수 110회 정도 이상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심장 혈관의 협심증 발작이나 이런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심장 건강에 최선을 하는 맥박수는 얼마냐? 120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회. 110회면은 심장 건강 강화에는 약간 약하고 130회는 거의 심장 건강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빈도 내에서 그러니까 중저강도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심혈관이 이 허혈성 심질환 발생률을 최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40, 150회, 160회 올라갈 때까지 운동을 하면 체력은 강화되겠지만 그 높은 심박수에서 과도하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발작 위험성이 조금 올라간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 있고 혈압 좀 있어서 내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한다 하면 심박수를 가이드해서 120회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심혈관 건강에 좋다. 이렇게 걸어 보시고 등산해 보시면 심박수 120에서 정도 되면 110회 넘으면 약간 땀 나기 시작하고 그걸로도 알 수 있습니다. 120회 정도 되면 이제 땀이 조금 나고요. 130회 되면 땀이 꽤 많이 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저강도로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몸 상태에 맞춰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운동 안 하신 분이 하면 110회 심박수 유지하는 운동도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매 일주일마다 강도를 조금씩 올리면 약 한 3개월 정도 강도를 올리시면 상당히 높은 강도까지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항상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안 하고 누워 있을수록 점점 체력이 약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데 저강도 운동에서부터 계속 단련을 하면 나중에 3개월 정도 꾸준히 하게 하시면 굉장히 그 유산소 운동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로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은 적절한 운동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당뇨랑 혈압이 동반되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체중을 근데 그러면 내가 무조건 10kg 빼야지, 15kg 빼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중을 그러면 2, 3kg 빼면은 어떤가? 2, 3kg만 빼도 심혈관 위험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kg나 3kg 정도는 적절한 운동과 약간의 식습관 관리만 해도 2, 3kg 정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요.
뭐 한 5kg까지 빼면 좋겠지만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날씬한 편이 아니거든요. 살을 빼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한 2kg 정도만 조정해도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 흡연은 당연히 어떤 흡연도 좋은 흡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흡연은 뭐 금연 클리닉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금연 클리닉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금연 뭐 보조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갑자기 끊어버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술자리에 나가면은 할 수 없이 친구들 때문에 담배 피운다 하시는 분들은 술자리를 끊으시든지 하여튼 무조건 끊어야 된다. 어려운 건 알지만 흡연은 무조건 중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살면 내 개인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사회의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다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험 인자를 관리하시고 심장 발작하고 심근경색증 의심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 공공기관에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증상이 있으면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고 내가 환자 되면 내가 안정해야 되겠죠. 전문의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 달 전에 저희 일산백병원에 어떤 환자분이 가슴이 많이 아프셔서 진료를 받고 싶으니까 본인 차를 몰고 오시다가 중간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결국 본인도 그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난 연기가 병원에 다 들어가지고 본인도 큰 사고를 당하고 그런데 혼자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 본인이 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면 119 안에는 응급조치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구조사가 다 있거든요. 119를 내가 의식이 있는 채로 만난 정도로만 때까지만 버텨도 내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뭐 미리 쓰러져 버리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운이 없는 것이고 일단 내가 의심 증상 또 내 주변에 분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빨리 119를 불러서 119 구조대에 탑승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목숨을 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119를 부른다. 또는 가까이 있는 제세동기를 사용한다. 그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심장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위험 인자가 있고 그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위험 인자가 뭔지 잘 알고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다음 증상에 대해 좀 이해를 해서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분이 있으면 이분도 빨리 병원으로 보내야 되느냐 그리고 병원으로 갈 때는 자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응급차를 불러서 가야 되느냐 그다음에 간 다음에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들이 이런 치료다 이런 병이다 이런 걸 설명하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면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의사 지시와 따라서 상의를 잘 하셔서 꾸준하게 복용하심으로써 심장 급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인자 예방, 정확한 진단, 신속한 치료는 결국은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병장수를 해야 돼요. 유병장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하고 병이 혹시 생기면 진단을 빨리 하고 치료를 하고 적절히 관리를 함으로써 급사하지 않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방과 치료의 3대 요소인 생활요법과 약물치료, 그다음 시술 치료를 잘 조합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다.